집하고가 빨치산에 2년 있습니다. 2년 정도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가족은 그 이제 적군이 승리를 거두니까는 밀리고 밀려가지고 바르키노에서 탈출하고 그 다음엔 이제 모스크바를 떠나서 아예 파리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지바고의 그러니까 처가에 해당하는 집안 요 그로메꼬 교수 집안인데 이 사람이 농대 교수 농학자거든요. 그 전형적인 이제 귀족 부르주아이기 때문에 혐오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나중에 그 또냐가 보낸 편지에서 적혀 있듯이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네. 목숨을 건진 것만 해도 이제 다행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파리로 가게 되고 다른 한편 이제 지바고하고 라라는 관계가 가까웠기 때문에 지바고가 없는 사이에 라라는 출산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출산을 돕는 거는 또냐였고요. 어쨌거나 이제 아이까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생긴 또 아이가 있으니까 애 둘을 지금 라라가 키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이제 다시 그 집하고 입장에서 보자면은 빨치산에 잡혀왔습니다. 어떡하겠어요. 타협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의사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쭉 묘사가 돼요.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한 2년 뒤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웃긴 거예요. 이게 빨치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우리 포로 수용소 뭐처럼 이렇게 막 철조망이 쳐져 있고 이렇지도 않거든요. 한 2년 동안 이제 신뢰를 쌓은 다음에 이렇게 암호를 대가지고 눈 덮인 이런 설원에서 산책을 한다. 눈 좀 이렇게 먹고 마감옥 좀 이렇게 구경하고 산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썰매 타고 휙. 그 전에 이제 미리 짐은 숨겨놓고 챙겨서 숨겨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탈출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탈출할 거였으면 2년씩이나 굳이 이 고생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너무 이해가 안 됐고 혹은 이제 제가 놓친 어떤 맥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또 탈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라라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제 혁명이 이렇게 계속 될수록 밀려서 바리끼노로 또 가게 돼요. 근데 이것까지는 나름대로 리얼리티가 있어요. 근데 바리끼노에 도착해서 얼마 못 견디는 게 이제 이 사람 피해서 온 거잖아요. 혁명을 피해서 왔는데 적군을 피해서 적군을 피해서 왔는데 늑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 늑대가 완전 여기서 울부짖고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하루도 더 못 산다고 도망가야겠다고 이제 이러고 있는 참인데 어디로 갈 거냐. 그때 꼬마롭스키가 나타납니다. 이제 꼬마롭스키가 라라에게 이제 도움을 주게 되고 여사 해가지고 이제 라라하고 까짜는 또 꼬마롭스키의 도움을 받아서 마차 타고 바르키노를 떠납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지바고인데 지바고가 여기서 문구적 되다가 그 파벨 안치포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파벨은 여기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스트렐니코프는 그 다음인데 지바고가 도무지 어떻게 여기를 탈출하게 됐는지에 대한 묘사가 거의 없는 거예요. 교통수단도 없고 뭣도 없고 한데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쉽게 갈 거였으면은 갈 수 있는 거였으면 그 전에 미리 떠나지 왜 지금까지 여기서 개겼는지 그거를 또한 알 수가 없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간신히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여행하는 모습만 묘사가 되고 여행할 때 뭘 주워 먹었는지 곡식 나달 같은 거 이런 거 주워 먹고 그 다음에 피난 올 때 만났던 바샤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을 역시나 너무나도 우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대 네프 시대 모스크바에 닥터 지바고가 떨어지게 됐을 때는 바샤와 함께해요. 그리고 이제 그와 모스크바에서 어떤 일을 했고 모스크바는 어떻게 달라져 있고 여기서 지바고는 어떤 말년을 보내게 되는지 이제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년에 대한 묘사인데 옛날에 자기의 집사였던 마르켈의 이 마르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 전에 묘사가 나와요. 이렇게 사탕 물고 빨고 있는 그런 꼬맹이 소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지바고가 다시 모스크바로 왔을 때는 관연한 처녀가 돼가지고 있고 지바고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전부인 이 아니지. 그러니까 부인이지. 또냐인데 또냐가 지금 프랑스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애를 또 둘이나 낳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래도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 병원에 취직을 해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는데, 이날 이제 출근하다가 그냥 첫날 이렇게 딱 죽어버립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시를 조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좀 확대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1929년 8월 말에 어느 아침입니다. 일단 굉장히 무더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숨이 되게 막혔을 거고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래도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이 지바고의 엄마도 심장이 약했다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날이 덥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심장이 진짜 죄어와서 언제 터져도 안 이상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기 몸이 안 좋다고 그 얘기가 수시로 좀 언급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출근을 처음에 합니다. 하는데 전차를 이제 탑니다. 전차가 꽉 차 있고 길도 무척 막힙니다.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해요. 그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전차 안에 지바고가 이제 앉아 있고 전차 바깥에 한 노부인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차 바깥에 한 노부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거리 이름이 지금 니키츠카야 거리인데요. 여기 지명이 모스크바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익숙한 이제 그런 곳입니다. 우리로 치면 저기 어디 명동 뭐 홍대 입구 뭐 강남역 7번 출구 뭐 이런 데거든요. 근데 이 부인이 얘들이 멜류제프에 있을 때 둘이를 엮어주고자 되게 애썼던 그 마담 플레르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여성인데요. 아직까지 집에 가지도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보랏빛 원피스를 입은 부인은 스위스 국민으로서 멜류제프에서 온 마드모아젤 플레리, 몹시 늙은 여자였다. 그녀는 20여 년 동안 조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얻으려고 서면으로 청원해왔다. 아주 최근에야 그녀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그녀는 출국 비자 때문에 모스크바에 온 것이었다. 그날은 돌돌 말아 리본으로 묶은 서류 뭉치로 부채질을 하며 비자를 받으러 대사관에 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10번째로 절차를 앞질러 앞으로 걸어갔고 전혀 의식하지도 못한 채 지바고를 앞질렀고 그보다 더 오래 살았다. 그래서 확실히 시인이라서 이런 식의 이제 이미지로 글을 쓰는 거를 되게 잘해요. 차가 진짜 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만큼 가다가 또 서고 요만큼 가다가 또 서고 거기서 이제 지바고가 숨이 막히는 채로 이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 마담 플레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마담이 아니고 마드모아젤이에요. 죄송합니다. 시집 안 가셔갖고 마드모아젤인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는데 그녀하고 지바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는 전차 안에서 하나는 전차 바깥에서 근데 두 사람은 한때는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는데 매일 얼굴을 보고 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도 또 몰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는 물리적인 거리관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동시에 지바고가 이 순간 죽어버림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숨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유법으로까지 이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서사적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서정적 기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데이비드 리는 이거를 영화로 만들면서 전차 안에 타고 있는 지바고는 그대로 살리고요. 전차 바깥을 걸어가는 것은 마드모아젤 플레리가 아니라 누구다? 라라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제 라라가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지바고가. 그래가지고 이제 심장이 더 멎었던가. 근데 저도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식이고 이제 이거를 멜로로 각색을 물론 이제 멜로 드라마 연애 소설로 우리가 읽으면은 또 지바고 최고의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더 각색을 했는데 원작은 오히려 더 뜬금없는 인물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사가 얼마나 많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삶과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하필이면 출근하는 첫날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만원 전차에서 헉 하고 이제 심장마비로 이렇게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더 또 황당한 우연은 뭐냐면 지바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똑같이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은 채로 이제 관에다가 놓고 유럽은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안 그래도 강의에서 저희 줌에서 그 얘기를 했네요. 이 쌍방향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거시기한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지바고를 눕혀놓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라라가 등장합니다. 또 어떻게 이 순간에 어디서 도대체 이제 모스크바로 왔을까요? 근데 라라는 또 라라의 스토리가 있는데 꼬마롭스키랑 여사 살다가 원래 키우던 그 딸 있잖아요. 까짜의 이제 학교 문제 이런 것도 있고 모스크바로 왔다가 하필 왜 지바고의 이 방을 어떻게 들렀을까 이제 싶은데 알고 보니까 이 방이 옛날에 자기의 남편인 그 빠샤 안찌뽀프가 고등학교 시절에 하숙했던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옛날 추억이나 한번 더듬어 볼까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방이 지바고의 작업실이었고 더더욱 알고 보니까 지바고는 죽었고 지금 하필이면 장례식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막힌 우연 너무나도 소설적인 우연 이것은 진짜 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지바고의 유고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을 나라가 함께 있기로 하자.
그러다가 라라가 바깥으로 산책을 나갔던가 뭐 일이 있어서 나갔던가 했는데 갑자기 실종돼 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많이 지적하는데, 어느 날 라리사 표도로브나는 집을 나갔다가 더 이상 돌아오지 못했다. 아마 그 며칠 사이 거리에서 체포된 듯했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 훗날 북부의 무수한 남녀 공용 혹은 여성 수용소 어디에 소실된 명단에서 이름 없는 번호를 달고 잊힌 채 사라졌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 이거는 20년대의 시대상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기 묘사되는 문구는 30년대 스탈린 치하의 현실에 더 가깝다라는 얘기를 소비에트 연구자들이 하더라고요.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20년대는 이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라라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바고가 죽었으니까 라라도 죽어 이런데, 이제 어떻게 죽일지 방법이 묘연해가지고 갔다가 그냥 사라져 이렇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하필 이런 우연 이런 식의 이제 코드로 많이 엮여 있다라는 건데, 부수적인 인물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맨 처음에 소설이 시작이 될 때 지바고의 아버지가 기차에 떨어져서 자살하거든요. 하필이면 그때 또 고르돈 부자가 거기 타고 있어요. 고르돈 부자는 누구냐면, 그 고르돈 아들 고르돈, 미샤 고르돈이 그 닥터 지바고 유라의 어릴 적 친구거든요. 이제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바고가 파티잔에서 이제 탈출한 다음에 머리가 엄청 길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장원에 들러갖고 머리를 깎게 되는데, 그 머리를 깎아준 사람이 빨치산 대장 리벨이 있어요. 그 리벨이의 이모이고, 또 그 이모가 누구냐 하면은 라라 집을 드나들면서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마 뚠제바라는 되게 특이한 이름의 여자, 성향도 좀 좀 특이하고 그런 여성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녀하고 또 자매지간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연한 인물들이 많은 가운데서 제일 특이한 캐릭터 둘을 꼽으라면 삼제바토프하고 예브그라프입니다. 삼제바토프는 우리 나라 발음이 이런데, 표기가 이래서 그런데 러시아어로 굉장히 발음하기가 불편한 그런 쌈지비하트프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놓고 보면은 원래 이름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그런 캐릭터인데요.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볼셰비키 사회주의자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어디서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재화가 이렇게 나오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이 혁명과 내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재화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소비재와 막 음식과 막 이런 거, 말, 땔감, 뭐 먹을 거, 비누 뭐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는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래서 이게 그 사회주의의 이제 혁명의 이면이기도 한 거죠. 뒤에서 보면은 뇌물 다 쓰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특권층들은 다 누릴 거 뒤에서 다 누리고, 그렇게 배급표 받는데 배급표가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하고는 어떻게 뇌물 써가지고 더 비싼 거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가 참 귀족 작가가 포착한 또 혁명의 이면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회주의자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면은 1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 많은 재화들이 어디서 오는지 전혀 동기화 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라 집안을 되게 많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 전에는 지바고 집안이 모스크바에서 여기 바리키노로 왔을 때 또 막 엄청나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바고가 없어졌을 때 라라를 도와주는 것도 또 이 삼제바토프입니다. 근데 둘 사이가 무슨 또 연인 관계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지바고는 그걸 약간 의심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냥 도와주진 않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라라가 이제 입을 막아버리죠. 아, 우리 그런 관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이런 친절과 뭐를 베푸는지, 사회주의자라서 사회주의자는 이런 맥락에서 쓰이라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도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요. 더더욱 이제 놀라운 사람은 바로 이 예프그라프입니다. 예프그라프는 그 지바고의 아버지가 낳은 이제 사생아입니다. 아버지가 조금 방탕했던 걸로 돼 있고, 원래 엄청나게 돈이 많았는데 사업으로 이제 재산을 탕진하고, 그 바람에 이제 꼬바롭스키하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 상의를 하다가 여사여사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이제 자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굉장히 부잣집이었던 걸로 이렇게 나와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지바고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뭐 예를 들자면 지바고 뭐 지바고 뭐 텀블러 이런 거죠. 집하고 공장, 집하고 거리, 집하고 재분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제 큰 집안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출장을 다니다가 저쪽에서 아시아 계열의 이제 여성과 관계를 가져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이복 동생 예프그라프입니다.